여기서 가만히 들여다보니 참개까지도 촉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참개. 꺽지만 있는 게 아니라 참개도 있네. 야. 자, 이번에는 이상한 가죽 부대. 영채씨는 절강 사람이었다. 호탕한 성격에 품행이 단정한 사나이로 항상 사람들에게 자기는 평생을 통하여 남색도 여색도 가까이 한 바가 없다고 했다. 어느 해인가 금화현에 갈 일이 있어서 그곳에 도착하자 성박 북쪽의 어떤 절에 여장을 풀었다. 절은 법당이나 돌탑이 훌륭하기는 했으나 잡초가 한 길이 넘도록 무성해서 사람이 왕래한 흔적이 없었다. 동쪽과 서쪽의 승방은 창문이 닫힌 채로 있었고 남쪽 승방의 조그마한 방 하나만이 새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법당 동쪽에는 아름드리나 드는 대나무가 하늘을 찌를 듯이 자랐고 그 아래는 큰 연못에 연꽃이 막 꽃망울을 피우려 하고 있었다. 채씨는 환경의 그윽한 풍취를 즐겁게 생각했다. 마침 이 고장에 과거의 시험관이 파견되어 성내의 집세가 비싸졌으므로 채씨는 이 절에 유숙하리라 생각하고 부근을 산책하며 주지승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우리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표 중입니다.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고령 농업인은 논밭 작업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약자는 외출을 삼가고 주변의 노약자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즉시 11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개도 서울서 들어가는 아, 지금 몇 시길래 이런 방송이 나오지? 자, 저녁 때가 되자 한 서생이 들어와서 남쪽 승방의 창문을 열었다. 채씨는 달려가서 인사를 청하고 절에 머물렀으면 하는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했다. 그 서생은 이 절에는 집주인이 없습니다. 저도 역시 제 맘대로 승방에 유숙하고 있는 터이지만 이렇듯 황폐한 승방이라도 무방하시다면 아침 저녁으로 당신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으니 천만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하고 말했다. 채씨는 기뻐하며 볏집을 깔아 침대를 만들고 판자를 나무로 고여서 탁자로 한 다음 오랫동안 유숙할 준비를 했다. 그날 밤은 달빛이 유난히 밝아서 회양한 광채가 맑은 물같이 숲속을 흘렀다. 두 사람은 법당 복도에 무릎을 마주대하고 앉아서 각각 동성명을 했다. 서생의 성은 연이라 했고 이름은 적하라고 했다. 채씨는 그 젊은이가 과거 시험을 보러 온 수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투리가 절강지방 사람과는 달랐기 때문에 고향을 물어보니 진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말하는 품이 지극히 소박했다. 얼마 안 있어 이야기거리도 없어졌으므로 헤어져 각자의 잠자리에 들기로 했다. 한참 동안 잠을 청하고 있는데 채씨는 잠자리가 생소하여 좀처럼 잠들 수가 없었다. 그러자 북쪽 승방에 사람이라도 살고 있는 듯이 썩은썩은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일어나서 북쪽 담벽 들창문 밑에 몸을 숨기고 가만히 방안을 엿보았다. 낮은 담장 건너편에는
적절한 뜰이 있고 마흔 남짓한 중년 여자와 퇴색한 붉은 장의를 입고 머리털이 까칠까칠한 늙은 노파가 마주 앉아 달빛 아래서 무엇인가 속살거리고 있었다. 붉은 장의는 뭐 긴 옷인가 봐요. 긴 장자 옷 있자. 소청이 어째서 요사이는 안 올까? 하고 중년 여인이 말하자 장의를 입은 노파가 이제 오겠지요 하고 대답했다. 할머니를 원망하는 듯한 말은 없었어요? 못 들었는데요. 표정에 뭔가 시름이 있는 듯하기는 했지만 그 애는 참 말이지. 이런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17, 18세 되어 보이는 처녀 하나가 나타났다. 그 영리한 모습은 이 세상에서는 드문 미인이었다. 노파는 일부러 웃음 지으며 말하였다. 본인이 엄대서 뒷공론은 아예 하지 말아야겠군. 우리들이 마침 내 얘기를 하고 있는 참인데 아무 기척도 없이 나타나다니 험담을 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로군. 아유, 우리나라에서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이런 속담을 쓰는데, 그리고 또 말을 이어서 청아는 어쩌면 그림에 그린 미인처럼 예쁘니 내가 사람이라면 펄떡 반해볼 것이 틀림없어. 그러다 처녀는 이렇게 말을 받았다. 할머니라도 칭찬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칭찬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여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으나 채씨는 이웃집 가족들이라 짐작하고 그 이상 엿들으려 하지 않고 잠자리에 들고 말았다. 그로부터 얼마 후 이야기 소리가 그쳤다. 채신이 겨우 잠들려고 할 무렵 누군가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듯하여 황급히 일어나 보니 북적들에 있던 처녀였다. 깜짝 놀라서 까닭을 물으니 처녀는 웃으면서 말했다. 달빛이 하도 밝아 잠이 안 와서 이야기나 할까 하고요. 채신은 몸을 단정히 하고 말했다. 처녀는 세상에 나쁜 평판이 나지 않도록 하고 남자는 사람들의 쑥덕공론에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일단 길을 잘못 디디면 그야말로 몸을 망치고 창피를 사게 될 뿐이요. 자신이 정색하고 말했지만 처녀는 다시 오밤중이니까 아무도 아는 이가 없어요 하고 말했다. 자신이 화가 나서 고함을 버럭 지르자 처녀는 그래도 어물어물하면서 무엇인가 말하려 하므로 냉큼 일어나서 들어가지 못할까? 그렇지 않으면 옆방의 서생을 깨워서 알려줄 테다 하고 호통을 쳤다. 처녀는 무안해져서 일단 문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더니 한 덩어리의 황금을 탁자 위에 놓았다. 제시는 그것을 집어들어 뜰 아래 돌무더기에 내던지며 말했다. 아이, 이런 사람도 있구나. 살다 별별 인간 다 있으니까. 이런 인간도 다 있어. 도리에 어긋난 물건을 내 품에 넣으면 나의 돈주머니가 더러워져. 처녀는 부끄러움을 못 이겨 문 밖으로 나가 떨어진 황금을 주워들더니 참 벽창호 같은 양반이야 하고 말했다. 다음날 아침 난계현에 있는 서생이 머슴 한 사람을 데리고 시험을 치르러 왔다가 동쪽 승방에 머물렀는데 하룻밤 사이에 급사해버렸다. 죽은 그 서생의 발바닥 한가운데는 송곳으로 찌른 듯한 조그마한 구멍이 뚫렸고 붉은 피가 약간 나와 있었으나 아무도 그 까닭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하룻밤이 지나자 그 머슴도 또 죽었다. 증상은 역시 주인 서생과 마찬가지였다. 저녁 때 연생이 돌아왔으므로 그 까닭을 물으니 생귀에 질린 것이라고 했으나 생귀는 살아있는 귀신인데
본래 강직한 제신은 그다지 염두에 두지도 않았다. 밤이 으슥하자 처녀가 다시 찾아와서 제신에게 말하는 것이었다. 저는 많은 사람을 대해왔지만 당신처럼 확고한 신념을 갖고 사는 사람은 처음 되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현대의 성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저는 소청이라 하며 18세 때 죽어서 이 절 뒤뜰 한 구석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요기에게 붙들려 차마 하지 못할 짓을 하며 지금까지 뻔뻔스럽게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 절 안에는 죽일 사람이 없어졌으니 이제 곧 야차가 나타날 것입니다. 야차? 무시무시한 저승세계의 그 사람 잡아가는 귀신 야차. 제신이 깜짝 놀라 그 대책을 물으니 연생과 한방에 계시면 애군을 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말했다. 어째서 연생은 유혹되지 않은가? 저 사람은 기인이니까 감히 번접을 못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유혹하는가? 저와 같이 한 이불 속에서 자고 있을 때 제가 송곳으로 살짝 발바닥을 찌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멍청하게 정신이 빠지고 맙니다. 다음은 피를 빨아서 요기가 마시는 음료수로 받쳐집니다. 또 때로는 황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황금이 아니고 나찰의 뼈로서 나찰이라는 악귀가 또 있어요. 검색하면 다 나와요. 야차도 나오고 나찰도 나오고. 그것을 두고 가면 사람의 간을 잘라냅니다. 이 두 가지는 때와 경우에 따라서 적당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신은 고맙게 인사하고 조심해야 할 시기를 물으니 내일 밤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각별할 때 울면서 저는 고통의 바다에 빠져서 바람과 물결 치는 대로 떠돌며 언덕을 찾아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당신께서는 하늘에도 오를 듯한 의협심을 갖고 계시니 반드시 저의 이 괴로움을 구해 주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만약 제 소원을 들어주시려거든 제 뼈를 부대에 넣어가지고 돌아가셔서 고요한 곳에 묻어주시면 제 생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로 알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다시 살아나는 은혜보다 더 크다 이거야. 잘 묻어달라. 제신은 전뜩 승낙했다. 그리고 묻혀있는 것을 묻자 처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가지에 까마귀 집이 있는 백약나무 아래가 제가 묻힌 곳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여자는 말을 마치고 밖으로 나가 어디론지 모습을 감추고 말았다. 다음날 아침 채신은 오전 8시가 지나자 안주와 상을 차려놓고 연생이 밖으로 나가기 전에 일찍부터 마중 나가 그의 행동을 살피고 있었다. 채신이 같은 방에 머물고 싶다고 간청하자 연생은 자기는 조용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 방에서 지낼 수가 없다고 완곡하게 거절했다. 그러나 채신은 못 들은 척하고 억지로 연생의 침구를 자기 방으로 옮겨왔다. 연생도 할 수 없이 침대를 옮겨다가 채신이 하는 대로 따르며 주의를 주었다. 나는 당신이 대장부다운 사나이임을 알고 크게 믿음직하다고 생각하였소. 이야기하고 싶은 일도 많지만 지금 당장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 상자나 보자기를 끌러보지 말도록 부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좋지 않은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요. 제신은 약속을 지키겠노라고 다짐했다. 어느덧 하루가 저물어 밤이 되었다. 잊고 제각기 침대에 올라 자리에 누웠다. 연생은 상자를 머리맡에 넣고 베개 삼아서 눕자 곧 우레같은 소리로 코를 골며 잠들었지만 제신은 정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2시간쯤 지난 다음 창밖에 인기척이 나더니 무엇인가 창문에 가까이 와서 방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있었다. 그 눈이 등잔불처럼 번쩍였기 때문에 채신은 두려움에 떨며 연생을 깨우려고 했다. 그 순간 갑자기 상자 뚜껑을 열어 제치며 뛰어나가는
뛰어나가는 것이 있었다. 흰 비단처럼 번쩍했다고 생각하자 문철창과 부딪혀 그것을 부러뜨리며 다시 번쩍하고 빛났다가 번개 같은 속도로 상자 속으로 다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다. 연생이 눈을 뜨고 일어나 앉기에 채신은 자는 척하고 거동을 살폈다. 연생은 상자를 끌어다가 무엇인가 끄집어내어 달빛에 비치며 냄새를 맡아보는 것이었다. 그것은 눈이 부시도록 파랗게 빛났으며 길이는 두치쯤, 넓이는 마늘 잎만한 것이었다. 연생은 그것을 몇 겹이나 다시 싸서 깨어진 상자 속에 넣었다. 어떤 괴물일까? 대담한 놈이군. 상자까지 부수다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다가 다시 잠자리에 드는 것이었다. 채신은 괴이하게 생각하여 일어나서 까닭을 묻고 또 지금까지 보고 있던 것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연생이 말했다. 이제는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니까 말씀드리지요. 나는 검객입니다. 만약 저 쇠창살이 없었더라면 여기는 당장에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처만은 입었겠지요. 당신께서 겹겹이 싸둔 것은 무엇입니까? 보검입니다. 지금 냄새를 맡아보니 여기가 서려 있더군요. 제신이 그 검을 보고 싶다고 하자 즉시 꺼내서 보여주었다. 번쩍번쩍 빛나는 단 한 자루의 단검이었다. 다음날 아침 창문 밖을 조사해보니 붉은 피를 흘린 자국이 있었다. 그리고 북쪽들로 나가보았더니 과연 황폐한 무덤이 여러 군데 있고 처녀가 말한 대로 높은 가지에 까마귀가 둥지를 지은 백약나무가 있었다. 제신은 그 지방에서 해야 할 일이 끝났으므로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다. 그러자 연생은 이별의 정을 못 이겨 송별연을 베풀어 주고 또 다 해진 가죽 부대를 제신에게 선사해 주었다. 이것은 보검의 주머니입니다. 다 해졌지만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으면 요기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제신이 그 사용 방법을 가르쳐 주기를 청하자. 당신처럼 신의를 지키는데 강직한 사람이면 이 술법을 알기는 힘들지 않을 것이지만 역시 당신은 부귀를 누리려는 사람이지 도인은 아닙니다. 하고 말했다. 제신은 할 수 없이 더 묻지 않고 이곳에 여동생이 묻혀 있다고 둘러대면서 처녀의 뼈를 파내어 옷 속에 싸가지고 한 척의 배를 얻어 고향으로 돌아왔다. 제신은 들판을 향해 있는 자기 서재 앞들에 무덤을 파고 처녀의 뼈를 묻은 다음 정성껏 장례를 지내주었다. 그대의 고독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 나의 집 한옆에 장례 지내었소. 이만하면 그대의 노랫소리도 울음소리도 모두 들릴 테니까 저 여기에게 시달림은 받지 않을 것이요. 여기에 드리는 한 그릇의 음식물은 별로 특별한 것은 못 되지만 나의 정성으로 생각하고 받아주시오. 제사 지내기를 끝마치고 발길을 돌리자 등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잠깐 기다려주세요. 같이 모시고 갈 테니까. 뒤돌아보자 그것은 다름 아닌 소청이었는데 그녀는 기쁜 듯이 웃음 지으며 사례의 인사를 건네는 것이었다. 당신의 두터운 신의에는 10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보답할 길이 없사옵니다. 같이 가서 당신의 양친에게 배려하여 배웠고 당신의 시중이라도 들게 해주신다면 이에서 더한 기쁨이 없겠습니다.
최씨는 함께 서재에 돌아와서 잠시 소청을 앉아 기다리도록 하고 먼저 안방으로 들어가서 어머님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였다. 어머님은 벌쩍 뛰었다. 그때 최신의 아내는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병자를 놀라게 해서는 안 된다고 최신에게 타이르는데 어느덧 소청이 들어와서 엎드려 절했다. 이 처녀가 바로 소청입니다. 최신이 어머니에게 말하자 처녀는 어머니를 향하여 절하고 말했다. 저는 의지할 곳 없는 몸입니다. 부모 형제와 멀리 떨어져 있던 것을 아드님께서 구원을 받아서 더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옆에서 모시게 해주시면 은혜의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할까 합니다. 어머니는 정초하고 귀여운 소청의 모습을 보고 겨우 입을 열었다. 그대가 내 아들을 생각해 주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3대 독자의 외아들로서 조상의 피를 이어야 할 몸이니 저승의 인간과 인연을 맺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소청은 다시 말했다. 저에게는 조금 더 사심이 없습니다만 저승의 인간으로 어머니에게 신임을 받지 못하는 이상 더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아무쪼록 오빠로 모시며 아침 저녁 시중이라도 들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겠사옵니까? 어머니는 그 정성이 갸륵하게 생각되어 마침내 허락했다. 소청이 최신의 아내에게 인사드리겠다고 간청했으나 어머니는 병석에 있다는 이유로 만류했다. 소청은 즉시 부엌으로 들어가서 어머니를 대신하여 밥 짓기를 시작했으나 방 안을 출입하는 모습은 오랫동안 한 집에서 살림해온 식구나 조금도 다름이 없이 익숙했다. 저녁이 되자 어머니는 그래도 두려운 생각이 앞서서 물러가서 자도록 말하면서도 잠자리는 마련해 주지 않았다. 소청은 어머니의 기분을 짐작하고 방에서 나왔으나 서재 앞에 와서는 들어가지 못하고 무엇인가 겁에 질린 듯한 모습이었다. 최신이 부르니까 방 안에 두신 검주머니가 두려워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벌써부터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하고 말했다. 최신은 가죽부대 때문이라 생각하고 가죽부대를 벗겨서 다른 방으로 갔다 걸었다. 그제야 소청은 방 안으로 들어와서 등잔 밑에 앉았으나 언제까지나 입을 다문 채였다. 얼마쯤 지난 후 소청이 말했다. 밤에는 어떤 책을 읽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능엄경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다 잊어버렸습니다. 미안하지만 한 권 주시면 시간이 있을 때 읽으며 오라버니께 가르침을 받겠어요. 인간이었을 때 능엄경을 읽었으면 그러면 요기로는 안 빠질 텐데. 최신은 승낙했다. 그러나 소청은 묵묵히 앉은 대로 밤 10시가 지나서도 돌아가려 하지 않으므로 최신이 재촉하자 슬픈 듯이 말했다. 생소한 곳에 저 혼자라 허허벌판같이 두렵습니다. 그렇다고 서재 안에는 다른 침대도 없을 뿐더러 형매의 인연을 맺은 이상 침소를 달리해야만 할 것이 아닌가. 최신이 이렇게 말하여 소청은 일어서서 당장 울음이라도 터뜨릴 듯한 표정으로 비칠비칠 문 밖을 나서서 돌침대 아래로 사라졌다. 최신은 마음속으로 측은하게 생각하여 딴방 침대라도 자도록 하고 싶은 생각이었으나 어머님이 노하실까 염려가 되어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소청은 매일 아침 어머니에게 문안을 드리고 세습물을 떠 바친 뒤 부엌으로 가서 주부와 식모가 할 일을 도맡아 했다. 모든 것이 어머니의 생각하는 뜻대로 정돈되었다. 그리고 저녁이면 어머니에게
물러가는 인사를 드리고 서재로 와서는 등잔날에서 능엄경을 배우고 제신이 잠자려 하면 슬픈 표정으로 방 밖으로 나와야만 했다. 여태까지는 며느리가 병석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고생이 많았지만 소청이 온 다음부터는 어머니의 손 갈 곳이 없어져 매우 편한 몸이 되어 마음속으로 고맙게 생각했다. 마침내 날이 지날수록 친자식처럼 정이 깊어져서 밤중에 혼자 돌아가는 것을 완료하고 한 방에서 침식을 같이 하도록 했다. 어머니도 아들 채신도 소청을 지극히 귀여워하며 저승의 인간이라는 것은 입 밖에 내지도 않았고 이웃 사람들도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게 했다. 얼마 후에 채신의 아내가 죽었으므로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소청을 며느리로 맞아들이려 했으나 사랑하는 아들의 앞날을 위해서 염려되는 바를 어찌하랴. 소청은 어머니의 기분을 알아차리고 기회를 봐 어머니에게 말했다. 벌써 1년이 지났으니 저희 마음도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길순에게 재앙을 끼쳐주기가 싫어서 아드님을 따라 이곳까지 온 이상 조금도 나쁜 마음은 갖지 않습니다. 다만 아드님의 훌륭하신 행동은 신인이 모두 존경할 만하오니 3, 4년 옆에서 모시며 아드님의 덕택으로 인하여 봉고의 영광을 받아 저승에서의 이름을 빛내고 싶습니다. 이 봉고라고 하는 게 남편의 공로에 의해서 아내에게도 자위가 주어지고 또 그 부모에게까지 영광을 미치게 하는 것, 이게 봉고. 이름을 빛내고 싶습니다. 어머니도 착한 사람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그저 후손이 끊일 것을 염려하여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눈치였다. 소청은 계속해서 말했다. 어린애는 하늘이 점지하시는 것입니다. 아드님은 다복한 사람이어서 한 가족을 번창하게 할 아들을 삼형제나 두실 것입니다. 저승의 사람이 아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는 소청의 말을 듣고 아들에게 의논하니 제신도 기뻐했다. 즉시 길이를 택하여 올리의 잔치를 베풀고 친척들에게 피로연을 베풀었다. 참석한 사람들이 신부를 구경하려 하자 소청은 구김살 없이 맑은 표정에 화려한 옷으로 단정하고 친척들 앞에 나타났다. 모였던 사람들은 모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선녀가 아닌가 의심할 정도였다. 일가 친척과 이웃들은 축하의 선물을 많이 보내며 앞을 다투어 신부의 얼굴을 한번 보려고 모여들었다. 소청은 난초와 매화를 그리는 데 뛰어난 재능을 가졌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서 답례로 보냈더니 이 그림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영광으로 생각하고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 소청은 창가에 몸을 의지하고 무엇을 생각하다가 벼랑간 가죽 부대는 어디 두셨지요? 하고 물었다. 당신이 무서워하니까 단단히 봉해서 다른 방에 두었지. 저는 벌써 오래전부터 이 세상의 생기를 받고 있으니까 이제는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이 방에 가져다가 침대 위에 걸어두기로 해요. 제신이 그 까닭을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다. 2, 3일 전부터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금화의 요기가 내가 도망한 것을 원망하여 오늘이라도 찾아올 것만 같습니다. 금화, 쇠금자에다가 화려할 화자. 제신이 가죽부대를 가져오자 소청은 그것을 여러 차례나 뒤적여본 다음 말했다. 이 부대는 검선이 사람을 집어넣는 데 쓰는 주머니입니다. 이렇게 해질 때까지 시간이 흘렀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부대를 침대 위에 걸어놓자 다음날 소청은 문턱 위에 옮겨 걸고 밤이 되자 등잔불을 밝힌 다음 최신에게 잠들지 말고 같이 앉아있도록 부탁했다. 바로 그때 비조같이 떨어지는 물건이 있었다. 비조, 날아가는 새, 나는 새. 소청은 깜짝 놀라 휘장 안으로 숨었다. 최신이 살펴보자 야차 같은 괴물이 번갯불 같은 눈에 커다란 입을 쫙 벌리고 당장 덤벼들듯이 달려오다가 문턱에 이르자 뒷걸음으로 물러섰다. 얼마 동안 주저하는 듯하더니 이윽고 가죽 부대에 가까이 가서 갈퀴 같은 발톱으로 움켜잡고 막 찌르려 했다. 그때 갑자기 가죽부대에서 무엇인가 불쑥 상반신을 내밀어 야차를 집어삼켜버렸다. 그러자 조용해지며 가죽부대는 다시 움츠러들었다. 최신은 하도 괴상하여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었다. 소청이 나와서 아, 이제는 살았다 하고 크게 기뻐했다. 부부가 함께 부대 속을 조사해보니 한 말도 넘는 물이 있을 뿐이었다. 몇 해가 지난 후 최씨는 과연 진사에 급자였고 소청의 몸에서 아들 하나를 낳았다. 그 후 다시 소실에게서 아들 형제를 두어 모두 삼형제가 훗날 높은 벼슬에 올라 영성을 떨쳤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요지지를 읽어서 여기 살고 있는 꺽지가 심기가 불편하겠죠? 이상